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회교리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경제에 대해서, 특별히 노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을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날짜로는 어제의 날짜죠. 어제 5월 8일.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이지만 이탈리아 교회에서는 폼페이의 성모님 기념일이에요. 폼페이 성모님 뭐냐면 이탈리아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이탈리아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동쪽이겠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리가 있어요. 로마가 여기에 있고, 바로 옆에 폼페이가 있어요. 폼페이 들어보셨죠? 네.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4년, 기원 후 74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1900년, 1850년? 1950년? 1950년. 네, 1950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 베수비오라는 산이에요. 이 산이 터지면서 이 폼페이가 이제 완전히 그 화산에 없어지죠. 그래서 도시가 아예 없어졌다가 이거 개발하기 시작한 게 1900년대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가 1900년대가 그럴 거야. 도시 자체를 몰랐다가 뭘 파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길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유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고 여기 무역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떠돌이들이 많은 거예요. 떠돌이들이 많다 보니 안정된 삶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장사꾼들이 많으니까 장사꾼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뭐 유적지도 발견되고 이런 건데 폼페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어떤 뭐 판매하는 것들이 뭐 이것저것 다 팔다 보니 뭐 성문화도 이렇게 좀 발전됐다 그래야 돼요. 투표됐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어떤 기록에 따지면 이 폼페이의 물이 나빴대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적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능적으로 빨리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성문화에 익숙한 그런 도시였다 그러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거의 히스테리적으로 반영을 많이 하다 보니 이 폼페이가 멸망한 것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폼페이가 멸망한 것을 기억하는 5월 8일입니다. 이게 어제 날짜예요. 어제 날짜에 폼페이에 조그만 성당을 짓고 그 복자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평신도인데 죽어라고 여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180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까지 사셨던 분인데 성모신심은 뭐 우리 그 누구도 못 따라갈 정도로 훌륭한 복자예요. 평신도인데 그분은 주창으로 해서 폼페이에 이제 성모님께 탄원하는 성당을 지었고 1800년대 말부터 이 성모님께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기를,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자비를 청하는 그런 기도를 바치는 날이 우리나라 걸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폼페이의 성모님의 기도의 날, 폼페이의 성모님께 기도하는 날,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좀 이름이 기니까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첫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자리가 됐고, 그 교황님 첫 말씀 맨 밑에 보면 오늘이 바로 이 날입니다라고 언급을 하셔요. 오늘, 그러니까, 우르비 엣 오르비 강복들 뭐 보시는 분 계시는 분인데, 그 앞에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이거를 언급하시면서 성모님께 전도를 청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디스코스 그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번역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 교황님,
레오 14세입니다. 저는 나중에 교황성화께서 본인 스스로 왜 이름을 선택하셨는지 설명을 하실 텐데, 뭐 잡스러운 매스컴에서 벌써 뭐 용기, 사자란 뜻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흰 사자 레오 만화 영화, 그렇죠? 그게 사자란 뜻이에요, 사자. 그래서 뭐 용기 담대, 근데 보니까 그분은 용기 담대 이거하고 별로 이렇게 거리가 없으셔요. 정말 겸손하시고 굉장히 진중하신 분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지, 쌈박질 이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레오 14세로 하셨을까?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회교리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사회교리의 첫 번째 회칙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회교리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교황님들이 냈던 첫 번째 가르침, 공식 회침이 어느 시대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새로운 사태, 어떤 교황님이에요? 레오 13세,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내셨던 1891년에 레오 13세께서 내셨던 새로운 사태, 번역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레룸 노바룸이라고 하는, 우리 그 뒤에 목록에 있어요. 레오 13세 찾으면. 새로운 일, 새로운 현상 이런 뜻이 더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교황성화 이름을 들으면서 혹시 이것과 연계되어 있나? 라는 저 혼자의 추정. 그러면서 정말 이분께서 페루의 어떤 교구의 교구장으로서 열심히 사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스컴 절대 뭐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탈리아 말 말씀보다 스페인 말이 더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매스컴에서 우르비아 노르비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발음 자체가, 그리고 막 그 하시는 그 속도가 이탈리아 말로 조심해서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스페인 말로 거기 짧게 있어요. 근데 스페인 말이 훨씬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사실 페루에서 오랫동안 사목을 하셨고,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잊지 마시고, 페루 엄청나게 가난하거든요. 페루 진짜 엄청나게 가난하고, 그리고 페루에 이민자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페루라는 나라는 굉장히 억압에 시달리던 나라입니다. 남미들이 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에서 잊지 마시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인간의 아픔을 이렇게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게 평화였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이끌어가 나가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새 교황님 기쁘게 맞이하고, 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오늘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쓰셨던 단어가 전 다리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옛날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분필이 잘 안 나와. 본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인데, 이걸 그대로 교황님에게 써요. 이 본티펙스가 뭐냐면, 본띠가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다리라는 뜻이고요. 펙스는 뭐뭐 만드는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시무스는 가장 큰,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어주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큰 다리 만드는 사람, 이것이 이제 교황님의 공식 명칭이에요. 옛날에는 로마 황제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들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다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그런 역할,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니까 말씀하시면서 계속 평화, 선교,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그렇게 다리 만드는 사람으로서,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그 첫 번째, 오늘 아침 어제죠, 어제 그 첫 번째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 교황님과 함께 우리도 서로서로가 다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단순하게 자기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뭔가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 기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바빠요. 세상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엄청난 개인주의, 엄청난 자본주의, 엄청난 미래에 대한 약속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환경들, 그 다음에 글로벌 세상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이기심들, 국가 간의 분열, 점점 더 벽이 높아지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 높은 장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이 갈라진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교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언자이셨던 레오 13세의 이름을 이어받으셨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성하께서 이제 아마 그 일반 아련 때, 아마 전통적으로 일반 아련 때 왜 이름을 선택하셨는지 설명을 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우리도 레룸 노바룸 1891년 잊어버리지 말고, 이때 레룸 노바룸이 문제가 됐던 것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예요.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라서 노동의 권리,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그 가능성,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경영자들이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이 처음 사회결의 첫 회칙이에요. 새로운 사태 같이 기억하고, 우리 교황님께서 뭐 세상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지 말고 우리도 뭐 교황님과 함께, 요즘 저희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러죠. 나와 함께 뭘 세상을 만들어. 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지. 지는 이거 막시무스는 아니어도 이거나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가 왕인 줄 알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책이 너무 늙었어요. 아무리 읽어도 정말 이 책이 너무 늙어가지고 좀 속이 상한 게, 이거 다 극복된 지 한 20년이 넘은 책인데 교황청에서는 이거 하나 못 내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걸 끝까지 가져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거를 맞춰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안 맞추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성의 없이 빡빡 읽어 나갈 테니까 집에서 읽으세요. 오케이? 밑줄 치는 것만, 밑줄 칠 것만, 그러니까 설명을 할 테니까 집에서 읽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신선한 거 공부해요. 현실에 맞는 사회교리를 제가 주제별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을 하긴 할 거였는데 성의 없이 아니라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극복된 지, 아무리 생각해도 극복된 지 벌써 몇십 년인데,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경로당에 온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젊은데. 오늘 이제 옛날 동영상들, 저는 동영상 보면 그 교회 거 외에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옛날 동영상에 교황 요한 바올 2세 성인께서 세계 청년대회에서 하셨던 동영상을 잠깐 봤어요. 근데 영감탱이가 이제 다 늙으셔가지고 더덜더덜 떨면서 파킨슨으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말도 뒤지게 못해. 그때 버벅거리면서 청년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있는 청년들, 로마 세계 청년대회 때 버벅거리면서 하시던 말씀이에요. 폴란드 말로, 폴란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샥 하더니, 그 이제 당신 머리로 이탈리아 말로 번역하는 게 안 돌아가더라고. 끙끙 앓더라고. 근데 하여튼, 무슨 말이냐면, 청년으로 살면 젊어집니다. 라는 촉담이래. 그래가지고서 또 그걸 번역하는데 진짜 어떻게 한 줄을 번역하는데 이게 한 2, 3분씩 걸리냐, 영감님이. 늙으셔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죠? 네.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해. 오케이. 자,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지도 모르지? 244쪽 할 자리예요. 노동계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자, 노동계의 새로운 변화. 그래서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310항,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글로벌 시대죠. 글로벌 시대가 뭐예요? 개념만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뭐예요? 애들한테 글로벌 그러니까 반성문 그렇게 얘기하더라. 뭐 하나라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말고 큰일 나. 글로벌이 뭐예요? 네?
글로벌 시대를 이끌었던 선두 주자가 어떤 산업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교통, 그렇죠? 교통통신, 교통과 통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에 가서나 맛있는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햄버거를 맥도날드를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세계화 시대의 결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로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시대죠. 글로벌 시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가 생산과 판매가 장소가 달라진 거예요. 생산을 값싼 데서 하고 판매는 비싼 데서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값싼 그 노동력과 원자재, 비싼 소비자 가격. 이것이 글로벌의 특징이에요. 그 중간에 혁혁한 공헌하는 것이 교통과 통신입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누가 이겨요? 돈 많은 놈이 이겨요. 얄짤없이 이겨요. 지금 그렇잖아. 우리 동네에서도 작년에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음식점들이 문을 닫은 데가 11만 곳이랍니다. 우리나라에만. 무슨 뜻이냐? 안 되는 거예요. 큰 데 가지. 다들 우리 어디가 오늘 아웃백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기 그 영흥식당에서 밥 먹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손님 오면 어디 가요? 영흥식당 가요? 아니면 아웃백 가요? 네. 지금 지원했어. 그쵸.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부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정말 아무거나거든요. 근데 골라. 막 음식점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난 기가 막힌 게 이 집은 좀 짜고 이 집은 좀 맵고 이 집은 좀 서비스가 그렇고 이 집은 고기가 맛있고요. 와,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렇게 싸돌아다녔으니까 알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집밥들 드세요. 네, 집밥 먹읍시다. 집밥 먹고 식당은 그냥 아휴, 그래, 갔다 와. 거기다 무슨 지랄 같은 커피야, 맨날. 밥 먹었으면 됐지. 내가 내려줄게, 여기서 가져가. 네, 그게 글로벌 시대예요. 네. 그 와중에 고추, 대파, 이런 것이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아세요? 음식점에서 안 사가지고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대. 청양고추 이런 게. 그래서 농협에서 세일한대, 5월 17일부터. 아니, 여기 뉴스에 나온 거야, YTN에. 나보다 어떻게 더 몰라. 야, 성모에. 네. 우리 고추 장아찌 담가서 할머니들 나눠줍시다. 네.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라도 사가지고 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글로벌이라는 것이 절대 좋지 않아요. 어디에서나 다 편한 옷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우리 잘 못 느끼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게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재산은 주식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들 와라락 밀려가고 큰 손이 만지락만지락하고. 지금 장영자가 살아요. 장영자가. 장영자 누군지 아나? 네. 초등학교 때 내 친구. 네, 312랑 새로운 노동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효율성과 수익의 증대를 위해서 촉진되는 생산 주기의 물리적 분화다.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서 원자재를 사고 어디에서 노동을 할 것이며 어디에다 공급을 할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재를 표준화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핸드폰들 보세요. 꽂는 게 다 달랐지.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하니까 다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서비스가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사게 하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뿌리딱지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코드가 지금 똑같죠. 엉덩이 꽂는 게. 지금 그 맥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딱 그렇게 두 개만 구별되어 있지. 다 똑같잖아요. 꽂는 게. 표준화 되게 중요해요. 거기다 표준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네. 자, 312장 시장의 자유와 경쟁의 심화, 제야의 동력 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빨리 한마디로 끝낼게요. 자, 시장의 자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시장은 시장 자유경제라고 얘기했을 때 자본주의자들은 시장의 자율성이 있어서 스스로 가격을 조절하고 생산을 조절한다고 믿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법은 그거에서 기반돼서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그래요. 시장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국가에서 시장에다 잔소리를 못해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고유한 영역이 어쨌든 간에 국가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지만
국가가 통제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 국가의 책임으로서 분배하고 효용성 있게 사각지대까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어쨌든 간에 국가의 책임이에요. 세금을 때려 붓던지 아니면 뭐 방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그 어떤 희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리베이트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세무사들이 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남희 회사의 CEO야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얼마를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얼마 받아서 여기까지 기부했을 때 당신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플러스 됩니다 해서 딱 그만큼 기부해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거기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이 굉장히 짜요. 제가 모 대학,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모 대학에 갔는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뭐 있어. 여기 이름 붙인 게 예를 들어서 김남희관, 정춘모관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 있어. 여기 돈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줘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 다 세금 혜택을 받은 건 어쨌든 간에. 근데 국가의 건전한 일을 위해서, 여기 학교가 너무 좋잖아요. 대학 같은 건. 제가 얘기했던 건 샌프란시스코 대학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학비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하버드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돈 없으면. 장학금 받기 전에 못 다녀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니까. 네, 지나가겠습니다. 314항 보세요. 정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년 퇴직하는 분들이 계시죠. 정년이 보장된 직장으로 고용노동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년이 너무 나이가 적어요. 우리 60세 정년, 65세 정년 이렇죠. 거의 60세죠. 네, 65세 거기다가 우리 또 4호 정도 계시잖아. 그쵸. 45세 은퇴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급여가 많은 사람을 하나 쓰는 것보다 새파랗게 머리도 싱싱한 사람 둘 쓰는 게 낫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나간 얘기입니다. 광주시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있어요. 제 나이 때 공무원들이 이제 그때 뭐 국장 과장 했던 그 시절인데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우리 아들뻘 된 애들이 이제 입사를 했는데 학벌이 상대가 안 되잖아. 옛날 공무원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한테 치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찐 빠주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덤비면 애들이 꼼짝을 못해. 국장과장이. 그래서 요즘 애들 젊은 애들 버릇없던 소리하고 그 칼자루 휘둘러서 인사고과 얘기하면 평가하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엑스짓이야.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런데 거기는 설밥통이잖아. 그냥 일반 기업에서는 더 심하겠죠. 누가 젊은 애가 치고 올라오는데 자기 자리가 위태하지. 그러다 보니 사후정이 뭐 현실화되고 CEO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도 빨리빨리 나가고 여러 사람 쓰면 좋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노동의 문제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보장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는 생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는 과목마다 가르쳐요. 초등학교도 국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 놀랍죠? 엄마들이 집에서 다 가르칠 수 있는 걸 선생님들이 분업을 해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다 가르쳐라. 그래서 명표를 자르겠다. 난리 났어요. 어떻게 그 전문화된 교육을 해서 교육부 장관이 하도 한심하니까 집에서 이제 1 더하기를 못 가르치냐고 소리를 빼락 지른 거야. 그 다음날 그 사람 사표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315항과 316항은 그 지금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에서 노동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중소기업 살려라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살려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됩니다. 중소기업 안 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지금 중소기업은 거의 다 많은 경우에 하청업체들이죠. 0.1원만 싸도 하청업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벌벌벌 겨요. 그리고 그 일 따내기 위해서 수많은 리베이트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상국은 무한한 잠재적인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기술 이전을 안 해줘요. 지금 전 세계가. 기술 이전을 해주면 거기 자원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뭐 할까봐. 그래서 기술을 이전 안 해주고 계속 일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러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자, 248쪽 사회교리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교리가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인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나갑니다. 7장 경제생활 252쪽 성경의 관점에서 경제생활이 어떤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노동해야 합니다. 노동이 원래는 자기 자신을 구현한 일이었으나 벌로 여겨져요.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이후에. 그래서 그 노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가 있습니다. 이 부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나누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노동 자체가 문제보다도 그 노동으로 얻어진 그 부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이 세상살이에서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있죠. 만약에 부가 잘 나눠진다면 차라리 그게 낫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양식이라든지 생산되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전 세계가 다 공유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게 편중이 돼 있고 그것이 상업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향유할 수 없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기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노동이라는 것이 갈라짐의 이유가 되고 착취의 이유가 되고 그런 일들이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진 여러 가지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다라고 하는 예언서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 혹은 정말 자기가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이야기. 제가 그 희년 규정, 신명기에 있는 희년 규정에서 정말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요. 희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희년이 아니라 빈자보호법입니다. 뭐였냐면,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그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옛날에 몇천 년 전 얘기니까 담보로 잡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그것을 밤에는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덮고 자야 되니까 얼어 죽지 말라고. 그 다음날 다시 담보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정신이 되게 중요한 거죠. 멋지죠? 네. 로마가 영하로 안 떨어져요. 영하로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역주위에는 계속 마약에 성폭력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역사를 닫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하로 딱 떨어지니까 모든 역을 다 개방을 하더라고요. 노숙자들 들어서 자라고. 네, 그런 것들입니다. 가난은 그냥 한 인간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악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에요. 이것은 구조의 문제이고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한두 사람이 게을르다고 해서 전 세계가 가난해지거나 불의해지진 않아요. 네,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항 보세요. 기억나세요? 재화의 보편적 목적 뭐였어요 이게? 사회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4가지 말씀드리면서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뭐였어요? 난 같이 살자.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재화는 한쪽에 모인 몇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쓰여지도록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모든 재화들을, 이 모든 자연들을, 이 모든 노동의 결실들을 사람들이 향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지 몇 사람이 그걸 가지고 폭력을 사용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화의 보편적 목적 까드셨었어요? 기억이 안 나, 제가 안 가르치던 거죠? 그런 걸로 합시다, 그냥 내가 그냥 음방 다 뒤집어 쓰는 걸 하는데, 다 좋아요. 누구한테 희생양을 만들어도 다 좋은데, 외웁시다, 이제. 이제부터 나가요. 재화의 보편적 목적. 자, 기억하겠습니다.
전라도 말로 꼬라지가 날라 그랬어. 사회교리에서 가르치는 내가 질문 답 듣고 반대쪽으로 질문할 거야.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사회교리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사회교리가 존재해요? 인간 존엄성 때문에. 그쵸? 그게 대전제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4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사회교리에. 첫 번째가 뭐예요? 공동선 좋습니다. 가르쳐 좀 맨날 몰라. 보조성 있어요. 네. 재화의 보편적 목적. 또 한 가지는 연대성. 네. 자, 순서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연대성, 보조성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 공동선. 두 번째. 재화의 보편적 목적. 세 번째. 연대성. 네 번째. 네.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시험 볼 때 이속도로 물어봤어요, 교수가. 이속도로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답이 첫 번째가 공동성이 아니라 공동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그렇게 봤어요, 우리. 요. 15분 시험 보는데 그 배운 거를 몇천 개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자,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328항과 329항입니다. 330항 가겠습니다. 도덕성과 경제. 교회의 사유교리는 경제의 도덕적 의미를 강조한다.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40주년이 뭐예요? 뭐에 대한 40주년이에요? 응?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대답을 해놓고 있잖아. 되게 치사하다. 마이크 갖다 드려? 대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하라 그러면 대답 안 해. 더럽고 치사하시네 진짜. 40주년이 무엇에 대한 40주년이냐면 1891년에 대한 40주년입니다. 뭐였어요? 새로운 사태. 그럼 몇 년이에요? 40주년이면? 여기다 40을 더하면 될 거 아니야? 32년. 어떻게 해서 32년이 돼? 40년. 꽈트로제시모스 안누스 라틴어로 그렇습니다. 네.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32년이 나와? 네, 40주년입니다. 경제 도덕성입니다. 그럼 도덕이 어떤 거냐? 천천히 읽어볼게요. 경제생활과 도덕률은 그 고유의 영역에서 각기 자체의 원리에 따라, 그러니까 경제활동과 도덕은 각각 다른 두 개의 영역이고 각각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제 질서와 도덕 질서가 서로 다르고 이질적인 것이어서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세계 안에서도 도덕이 있어야 되고 도덕이 경제를 포함해야 된다입니다. 자, 거기 뜨세요. 우리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물어볼 질문도 아니야. 사회교리에서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영역과 정치 영역이 다르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논리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뭐길래 무슨 자격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내가 그 테크니컬한 단어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데 빡빡 외우세요. 인간의 전문가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교회는 인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고 또 가르쳐야 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입장이다. 왜 우리가 인간의 전문가냐?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그 어떤 논리보다 우리가 제일 인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누구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된 존엄한 존재. 딱 그거예요.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엄한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다른 데서 인간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응? 그거는 옳지 않아요. 어떤 대답도 그것이 아니라는 대답은, 예를 들어서 인간은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냥 뭐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런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옳지 않은 대답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됐고 구원된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존엄을 알고 있는 유일한 단체는 우리 가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모든 영역에 가르침을 주고 이끌어 가고 또 필요하면 교정도 해야 되고 그런 존재들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꼭 외우세요. 오늘 외울 거 되게 많이 얘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볼까? 4가지 원칙. 외우세요. 외워주세요. 지금부터는 좀 놀지 말고 외워주세요. 그냥 웃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있습니다. 지상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몸과 마음의 속성에서 파생되는 이른바 경제법칙이라는 것은 경제 문제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와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그리고 그때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으로부터 무엇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전체 경제 질서의 목적과 대상인지 추론하는 것은 이성 자체이다. 도덕적 법칙은 우리 모든 행위에서 최종 목적을 닿도록 명령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특수 목적을 일반 목적으로 제대로 충족시키면서 자연법 또는 대자연의 창조주께서 설정하신 그 목적을 똑바로 추구하라고 명령한다. 40주년 17항에 있습니다. 밑에 각조 17번, 691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으나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대의가 있어요. 그 대의의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질서의 모든 목적이 그 대의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의와 상반이 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릇되게 가는 것이죠. 그냥 자국의 이익만, 아메리카 어게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차별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최종 목적에 경제 목적이 향하고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실행을 할 때, 어떤 그 실천을 할 때 하는 방법과 방식과 목적이 분명하게 거기에 귀납적으로 돼야 되며 연역적으로도 풀이해낼 수 있는 귀납법과 연역법. 김남희, 네. 귀납 연역. 귀납적은 끝에 한 2괄씩, 미괄식. 2괄씩, 처음씩. 자, 귀납법은 뭐냐면 결과로서 이제 선을 추론해내는 거죠. 네. 네. 연역식은 처음에 대전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추론을 해내는 거죠. 이걸 라틴어로 콘둑시오라 그러고요. 이걸 인둑시오라 그래요. 콘둑시오는 콘둑시오라는 말은 뭐뭐를 이끌어내서 결론을 도달하는 방식. 인둑시오라는 말은 어떤 결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결론을 검증하고 확증하고 그 방법을 얘기하는 방식. 이 2가지입니다. 우리 학교 때 다 배운 것들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사회교를 하거나 어떤 대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이 귀납법과 연역법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사회교에서는 이 2가지를 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신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제 이름하고 비슷하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인데, 잘못 나가면 이상하게 나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네. 복잡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최종 목적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목적을 찾는 것은 이것이고요. 최종 목적에서
그 어떤 방식들 정하는 이런 방식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봐라. 니네 양심을 봐라.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끼는 것을 봐라. 그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식의 귀납법이겠죠. 그죠? 그게 그래서 258조 첫 번째 줄 보시면 자연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연법이 영어로 뭐예요? 내추럴 로우라고 얘기하죠. 자연법. 이 내추럴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 무슨 뜻이에요? 좋아요. 생짜로 나는 자연적으로 이대로 살 거야. 건드리지 마. 이게 자연인가요? 양심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들의 양심과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진 놀라운 선을 지향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양심인 거죠. 그것이 자연이에요. 그냥 뭐 우리 인간 본성은 원래 쌈박질이야. 한번 떠보자. 이거는 사람의 본성을 갖다 호도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쌈박질이 아니에요. 방금 누구 죽이고 온 새끼도 애가 저기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잡는다고. 밀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양심에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옳음에 따라서 우리들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법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글로 써 있지는 않지만 느끼고 알고 선악 판단이 되고 이것을 부정했을 때 세계의 어떤 법들은 뭐 옳지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자연법과 또 대칭되는 법이 실정법이죠. 실정법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이에요. 실정법이 영어로 뭐예요? 이거 조금 어렵다. 네, 뭐 긍정적인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실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적인 법이에요. 자, 옛날에 부산 미문화 방언 사건이 있었어요. 1978년인가요? 79년인가요? 부산에 미국 문화원이 있었고 거기에 김현장이라는 대학생이 가서 불을 지릅니다. 미국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학생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원주 가톨릭교관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당시에 최기식이라는 신부님께 몸을 숨깁니다. 박정희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찾다가 이제 뭐 몇 달 만에 찾았어요. 원주 가톨릭교회는 거기 교구청입니다. 최기 신부님이 가톨릭 노민의 지도 신부였고요. 그래서 최기 신부를 구속을 했어요. 재판하는데 이거냐.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해서 최기 신부님을 깜방살이를 시킵니다. 네. 불을 질렀다는, 법적으로 그렇죠. 그 불을 질렀다는 행위가 옳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분명하게 이것이 먼저라고 우선한다고 그때 판례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법에, 우리나라 법체계를 요즘에 법관들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법체계의 법을 판단하는 판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법이고요. 또 하나는 양심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돼 있어요. 판사가 판결할 때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근데 양심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리고 사법부는 하나의 시스템이지 거기서 어떤 양심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퇴출당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엘리트 리그니까.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영미법은 철저하게 판사 독단입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불문법이잖아요. 법이 없어요. 판사가 듣고 판단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에요.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 법정에서 내가 왕이야! 판사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가끔 보일 거예요. 법의 형량 결정 이런 것들은 뭐가 있겠지만 저 새끼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인 거죠.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다 포지티브 로우가 그래야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다? 아니, 세상이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은데 왜 법만 공평한다고 착각하냐고. 처음부터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쵸? 우리 헛소리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말 헛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법체계 정말, 아휴, 창피해 죽겠습니다. 지네들만의 리그예요. 오죽하면 권력을 못 잡아서 한심한 사람들 집단이라고 죽으라고 부릅니까? 개새끼라고. 권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욕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32. 경제 도덕적 차원으로 시작하는데요. 259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다운표에 죄의 구조 동그라미 빡빡 쳐놓으십시오. 그 죄의 구조가 뭐냐면 경제를 잘못 쓰면 이 죄의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요. 가난한 국가는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국가는 계속 부자이고요. 네, 이것이 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구조악이라고 합니다. 자, 원죄. 술이 상관없음. 원죄가 뭐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죄죠. 우리가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과 결별하려고 하는 내가 우선이려고 하는 그 죄가 원죄인 거죠. 그 죄를 씻어내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구조악은 뭐예요? 내가 물려받은 이 세계의 악입니다. 나는 그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그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어떤 정치체계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신분이 신분하고 상관없이 내 성격이 아무리 고귀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학이에요. 가끔 굶어 죽는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심성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아이들이 나이 처지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부모를 만났다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이 구조학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잘 살도록 해야 됩니다. 네, 335항 보시겠습니다. (331항에) 그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폭탄 선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335항 세 번째 줄에 만일 자본주의가 찾으셨어요? 네. 만일 자본주의가 기업과 시장, 사유재산과 여기에 따르는 생산수단에 대한 책임과 경제 분야에서의 인간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기본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경제 체계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즉, 자본주의가 재화를 잘 분배하고 사람이 정말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 경제, 시장 경제 또는 단순히 자유 경제를 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자본주의가 경제 영역의 자유를, 그것을 전체적인 인간의 자유에 봉사해 두고 이 자유를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의 특수한 차선으로 보는 확고분명한 형태의 정치 구조 안에 제한되지 않는 체제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자본주의라는 주의가 사람보다 우선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주의라는 그 어떤 시스템이, 체계가 인간보다 우선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부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악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 시장 안에 사람을 예속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히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이때 자본주의를 단죄하셨어요. 순수 자본주의가 그러한 거죠. 그 순수 자본주의를 단죄하시는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게 어느 책에 있냐면 그 각주 701항 보세요. 100주년 42항에 있습니다.
100주년은 뭐에 대한 100주년일까요? 새로운 사태. 새로운 사태가 1891년이니까 몇 년에 나왔을까요? 1991년. 네,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본주의를 순수 자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을 자본주의 시스템에 예속시키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단죄하신 유명한 회칙입니다. 1991년 얘기예요. 자, 1991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러시아가 끝났습니다. 공산주의가 없어졌습니다. 승리한 줄 알았죠? 그랬더니 자본주의만 남았어요. 글로벌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박수치고 있을 때 세상은 이제 돈밖에 모르는 것이 공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1991년입니다. 네, 개인주도와 기업주도, 경제개발, 우리가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시절에 했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알려진 그것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이었죠. 반면에 기업주도의 경제 발전이 조금 이렇게 그 자유시장제도와 함께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는 저희 그냥 읽으시는 거로 하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96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4.19 혁명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5.16 쿠데타가 있었죠. 네. 요 사이에 정부가 누구 정부였어요? 여기 내려가다 보니까 윤보선 대통령 생각있더라. 그 사람 생각은 왜 거기다 삐까뻔 뭐 했다고 참 기가 차가지고. 야, 윤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리고 장 총리 시절이에요. 이때 그 정부가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장면 정부 때 세워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누가 짜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짜줬어요. 당시 대통령이 누구래요? 아니, 미국 대통령. 케네디였어요. 케네디였어요. 그리고서 차관을 약속을 합니다. 정부가 바뀝니다. 이거를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이 계획을.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사람 파견은 좀 나중에 일본에 가서 돈을 가져왔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팔아먹고. 그렇죠? 장면 정권 때 미국에서 차관 약속받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쿠데타 공신들 때 다 나눠서 드시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사원을 얻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일 합방이 이때부터 일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아직까지도 저렇게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누구였대요? 네, 김종필이라는 사람입니다. 30대 국무총리를 했어요. 네. 이때 일본에 와서 도장 찍은 외무장관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동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동원이라는 사람 동원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네. 동원 참치가 아니고요. 동원대학교 만든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인간들. 이 질곡의 역사를 지금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4년째죠. 이때부터 그다음부터 뭐 했냐면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을 강제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찍어서 기업들을 정해서 국가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줘요.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 왔던 거죠.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자유시장은, 자유경제를 하는 시장자본주의는 권력자들이 사용을 잘하면 자기들의 무한한 비리를 덮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승질날라 그래요. 아직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213쪽 보세요. 국가 주도로 하는 경제개발도 문제고 민간이 주도를 해서 시장에다 맡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딱 그 두 줄입니다. 국가 주도로 했을 때 문제가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 독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또 사업체들이 했을 때는 시장, 그러니까 순수 자본주의적인 시장 우선의 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나 기업 주도나 시장 주도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둘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해야 돼요.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믹스하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냥 서로 이렇게 다투거려서 살려고 하고 하는 건설적인 대화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대화가 안 되죠. 정말 비참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면에서 비참하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국민이 없어요. 딴 나라 가도. 이탈리아 애들 일 안 해요. 그런데 이 윗대가리들, 그 새끼들이 윗대가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세금 가지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는 게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치욕스럽습니다. 정치가가 정치 세력이 세력화를 해서 다른 정치 세력을 자리를 못 잡게 하죠. 뛰어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입니다. 213조 보십시오. 중간단체 역할들에서 356강, 이게 민주주의적인 경제제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회경제등에서 공공활동과 비영리 민간활동을 포함한 민간활동 모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고 조언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이런 기능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되지 않는 한 국가 경제가 난리인 거죠. 특별히 우리 NGO들 예를 들어서 잘 살려내야 됩니다. NGO들이 자기를 세력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반사이득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NGO는 정말 나쁜 NGO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NGO들이 있잖아요. 잘 도와줘야 됩니다. NGO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국가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국가가 부강해야 되는데 국가가 쓸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축 같은 건 되게 중요해요. 저축이 되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노후에 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생계들도 존엄성 있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약들로 다 노인들 보험 어쩌고저쩌고 노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국가 재원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금법 이런 거 가지고 두드려 맞힌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살 물어뜯기거든.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연금을 내는 그 액수가 적어요.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는 49%예요, 월급에. 제가 처음 갔을 땐 19%였는데 지금 49%. 왜냐하면 연금이 없어요. 국가마다 이탈리아는 정부가 계속 바뀌어요. 8개월에 한 번 정도씩 바뀌어요. 이 인간들이 환심을 얻겠다고 돈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저기다. 그러니 연금이 없어요. 국가에서 받아놓은 연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른들에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에서부터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49%예요. 조금 있으면 50% 넘어갈 거야. 그 중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1000분의 8. 이탈리아 말로 오토페르 밀레라 그래요. 1000분의 8. 세금의 1000분의 8, 0.8%죠.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종이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 0.8%를 너는
어디에다 기부하겠느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에서 떼어내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 11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저기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것으로 자연적으로 돌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당연히 국가예요. 국가에서 사회사업하거나 뭐 이런 거 있겠다. 뭐 2번 적십자, 3번 뭐 어쩌고한데 가톨릭 교회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 사인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공부할 땐 그랬어요. 그럼 가톨릭 교회에 그 돈이 다 가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신부들이 월급이 똑같아요. 거기서 나눠주는 거야. 우리는 교구마다 편차가 있잖아. 수원교구는 돈 많은 교구예요. 저희 다른 교구는 수원교구처럼 이렇게 수원교구가 제일 많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아니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저희 교구가 이렇게 있는 대로 다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좀 더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0.8%였는데 지난 몇 달 전에 검색해 보니까 0.5%로 줄었더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는 거야. 0.3%를 이제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0.3%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연금으로 충당하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실패한 거죠. 그냥 거기는 퍼주느라고 바빠가지고 선심해 오느라고 애새끼들이 경제관념이 없어요. 내일을 생각을 안 해. 후손들 어떻게 살라고. 네. 자, 275쪽 보세요. 돈이 있어야 돼요, 국가에. 세금 내라 그러면 내시고 가끔 일부러라도 과속으로 좀 찍혀주세요. 네. 275쪽 경제 분야의 새로운 변화. 지금 과거의 어떤 농촌 경제나 공업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계화. 아시죠, 뭔지? 글로벌리제이션. 280쪽 보세요. 국제금융체제. 이거 되게 중요해요. 280조. 국제금융체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국제금융체제라 그러지. 국제금융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은행이 뭐예요? IMF.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세계은행이잖아요. 거기서,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파운데이션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돈이 없는 국가에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 써야 돼요. 지네 나라 정책이 안 맞는다고 돈 빼는 인간들이 있어요. 돈 빼는 국가들도 있고. UN 밑에 수없이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마 국제 환경기후 그쪽에서 돈 뺐을 거야. 지네들 마음대로 안 못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후연합에서 아마 나가면서 돈 다 뺐을 거고, 유네스코에다 한동안 어떤 나라가 기부 안 한 적이 있어요. 유네스코에다가. 그냥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중국인가? 근데 까먹었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283쪽 보세요. 거기서부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착하게 살자입니다. 그냥. 연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발전하게 해야 한다. 누가 한대, 근데. 그 다음에, 284쪽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한데, 단순하게 문맹을 깨치는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 세계가 같이 잘 살려면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기술을 근데 안 가르치죠. 그리고 기술이 특허를 받아서 그게 돈으로 쓰이죠. 그리고 산업 스파이들이 판을 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발전 못한 국가들은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네, 경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교황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까요? 네. 제가 지금 함정 푹 파놓고 질문한 거 아세요? 뭔 얼어지고 새로운 시대야. 하느님의 시대죠, 늘. 그게 인간의 눈이에요. 이게 인간의 눈이에요. 뭐 아시아 대륙에서 교황님이 날 것 같았는데 안 났다고 아침에 통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시아 대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까지 미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회가 하나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까요? 이미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거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무슨 교황이 권력도 아니고. 근데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죠? 누구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와,
아닙니다. 네? 회개합시다. 농담이 아니라 회개합시다. 우리부터 이따위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은데.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의 모으니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히 가세요.